일부 도입 월스트리트 엘리트의 급진적 결단.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비전과 끈기가 전 세계의 소비 방식, 기업의 정보 기술 인프라, 그리고 심지어 인류의 우주 개척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꾼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1994년 뉴욕 월스트리트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젊은 금융 전문가. 베이조스는 당시 억대 연봉을 받던 투자 회사 디 이쇼의 최연소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사는 위치였지만 그는 어느 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낡은 자동차에 짐을 싣고 서부 시애틀로 향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이를 이용해 온라인 서점을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들려 있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그의 유명한 철학인 후회 최소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베이조스는 80세가 되었을 때 인터넷 붐이라는 거대한 기회에 뛰어들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편안한 삶이 아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고객 가치에 집착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급진적인 실험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비즈니스 제국을 탄생시켰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딥 리서치를 통해 팩트만을 전달하며 그의 삶과 경영 철학의 핵심을 깊이 파헤쳐봅니다. 1994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터넷은 소수의 전문가나 대학에서만 사용하는 생소한 기술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얼업 모뎀의 느린 속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조스는 그 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인프라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2부 베이조스의 뿌리 과학적 사고와 인프라 구축 본능. 제프 베이조스는 1964년 앨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미 남다른 탐구심과 과학적 재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텍사스의 할아버지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며 손재주를 익혔고 10대에는 집 차고에 과학 실험실을 만들어 스스로 발명과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 제키는 10대 시절 그를 낳았고 그가 4살 때 쿠바 이민자 출신인 미겔 베이조스와 재혼했습니다. 미겔은 제프를 친아들처럼 키우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배양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에 대한 이해는 훗날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로렌스 프레스턴 자이스는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일했던 인물로 어린 제프에게 과학과 기술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베이조스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풍차를 고치고 소의 거세를 도우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의 학문적 배경은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어집니다. 그는 원래 이론 물리학자를 꿈꿨으나 곧 컴퓨터 과학과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전환합니다. 이공계 배경은 훗날 그가 아마존을 단순한 상점이 아닌 기술 기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됩니다. 졸업 후 그는 여러 금융 기업에서 경험을 쌓았고 디쇼에서는 28세의 나이에 최연소 수석 부사장에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디쇼에 근무하던 1994년 베이조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 사용률이 연간 230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숫자를 통해 인터넷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래 사회의 근본 인프라가 될 것임을 확신했고 즉시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당시 인터넷 환경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그는 10년 후 반드시 폭발할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표를 던지고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그가 창업을 결심할 때 고려했던 것은 단순히 온라인 서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팔 수 있는 20가지의 상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음반, 사무용품 등이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책을 선택했습니다. 책은 부패하지 않고 배송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수백만 종에 달하는 방대한 목록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모두 진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카탈로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상품이었습니다. 3부 아마존의 탄생 온라인 서점과 아마존 회전력 이론. 1994년 베이조스는 시애틀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다브라라는 이름을 고려했지만 시체를 뜻하는 카데버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아마존처럼 모든 것을 파는 상점이 되겠다는 의미로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아마존 성장의 핵심 동력은 베이조스가 냅킨에 그려 유명해진 아마존 회전력 모델에 있습니다. 회전력은 플라이힐을 번역한 단어로 처음 돌릴 때는 큰 힘이 들지만 한번 회전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동력을 축적하며
가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아마존의 회전력은 고객 집착이라는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낮은 가격은 고객 유입을 촉진합니다. 더 많은 고객은 곧 사이트 트래픽과 판매량을 증가시킵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더 많은 판매자가 아마존에 모이게 되며 제품 구색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제품 구색이 넓어지면 고객 경험이 더욱 향상되고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되는 선순환이 강화됩니다. 대량 판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물류와 서버 같은 고정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 절감된 비용은 다시 더 낮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환원됩니다. 이 구조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비용 효율성을 창출하며 아마존을 거대한 유통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베이조스는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이 회전력을 지속적으로 가속시키는 장기적인 투자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또 한 개 빅패스트, 즉 빠르게 거대해져라는 초기 전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997년 아마존은 나스닥에 상장하며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라는 거대한 시련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파산했고 아마존 역시 아마존.com, 즉 아마존 폭탄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주가가 $100 선에서 $6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마존의 파산을 예견했지만 베이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순손실이 아닌 실제 사업의 현금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핵심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생존했습니다. 이 시기는 베이조스에게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더욱 확고하게 심어주었습니다. 4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대성공. 아마존 제국의 진짜 수익 엔진. 닷컴 버블 붕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 베이조스는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최대 쇼핑 시즌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거대한 정보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휴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마존 내부는 심각한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발자 팀은 매번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복잡하고 느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조스는 2002년경 전설적인 API 의무화 메모를 전사에 하달합니다. 이 메모의 내용은 강력했습니다. 첫째, 모든 팀은 예외 없이 데이터와 기능을 인터페이스, 즉 API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둘째, 팀 간의 모든 통신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직접 연결, 직접 데이터 읽기, 공유 메모리 등 다른 모든 형태의 통신은 금지된다. 넷째, 어떤 기술을 쓰든 상관없지만 이 원칙을 어기면 누구든 해고될 것이다. 이 강압적인 지시는 아마존의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로 통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거대한 단일 프로그램에서 수백 개의 작은 서비스 덩어리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조스와 그의 임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지고 표준화된 인프라 서비스가 아마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6년 아마존 웹서비스의 공식 출범으로 이어집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즉 AWS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아마존의 서버 저장, 공간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였습니다. 가장 먼저 출시된 서비스 중 하나는 S3, 즉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였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터넷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무제한에 가까운 저장 공간을 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곧이어 이시, 즉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의 컴퓨터, 즉 서버 자체를 클릭 몇 번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였습니다. 당시 정보기술 업계는 자체 서버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혁신적인 종량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막대한 초기 자본으로 값비싼 서버를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마존 웹 서비스 덕분에 단돈 몇 달러만으로도 아이디어를 즉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본 지출을 운영 비용으로 전환시킨 혁신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같은 거대 기업들이 초기에 막대한 서버 비용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덕분이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는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공은
아마존이 단순한 저마진의 유통기업을 넘어 고수익의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수익 엔진이자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바꿈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내부 인프라 구축의 부산물이었지만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21세기 가장 거대한 시장을 창출한 혁신이 된 것입니다. 5부 고객 경험의 극대화 끊임없는 실험과 집착. 아마존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게 만든 혁신들은 모두 고객 집착이라는 하나의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이조스는 경쟁자에 집착하면 경쟁자가 무언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고객에 집착하면 항상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바로 빈 의자입니다. 베이조스는 중요한 회의에 항상 빈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의자는 바로 고객의 자리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이 지금 이 방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 즉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였습니다. 1997년 아마존은 원클릭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는 고객이 신용카드 정보와 주소를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주문을 완료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객의 구매 과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혁신이었으며 아마존의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업계 최초로 고객 리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출판사나 제조사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 솔직하게 별 1개짜리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출판사는 베이조스에게 당신은 물건을 파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부정적인 리뷰를 왜 싣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베이조스는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올바른 구매 결정을 하도록 도와서 돈을 번다고 답했습니다. 이 신뢰는 아마존을 단순한 상점이 아닌 고객이 의지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고객 집착의 정점이었습니다. 연회비를 내면 부재한 불이익. 배송을 해주는 이 유료 구독 서비스는 당시 재무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막대한 물류 비용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조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은 편리함과 빠른 배송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프라임 서비스 회원은 아마존에 대한 충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연회비보다 훨씬 많은 구매를 유도하며 아마존의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는 이후 비디오, 음악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며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종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2007년 출시된 전자책 리더기 킨들 기기는 아마존의 서점 DNA를 디지털 시대로 옮겨온 발명품입니다. 베이조스는 킨들이 종이책 시장을 파괴적 혁신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업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라는 신념으로 킨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프로젝트 피오나라는 암호명으로 개발된 킨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세상에 출판된 모든 책을 60초 안에 구할 수 있게 한다. 킨들은 독서 경험을 혁신하며 전자책 시장의 표준을 제시했고 아마존이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강자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혁신 뒤에는 아마존 특유의 조직 문화인 두 조각 피자팀 원칙이 있었습니다. 베이조스는 팀의 규모가 피자 2판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 즉 6명에서 10명 사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이 작을수록 의사소통 비용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이 빨라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험할 수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6부 베이조스의 또 다른 꿈 워싱턴 포스트와 우주 인프라. 아마존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현재까지도 베이조스는 두 가지 거대한 분야에 개인적인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과 우주입니다. 2013년 베이조스는 개인 자격으로 미국의 유력 신문 워싱턴 포스트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종이 신문의 쇠퇴와 경영난,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베이조스는 아마존에서 배운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신문사에 이식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를 언론사가 아닌 기술과 언론이 결합된 회사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독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콘텐츠 유통 방식을 최적화했고 디지털 구독 모델을 성공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가장 큰 혁신은 아크 퍼블리싱이라는 기술 플랫폼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워싱턴 포스트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다른 언론사에도 이 기술을 판매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워싱턴 포스트는 몇 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디지털 구독자 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며 전통 미디어의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꿈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우주 탐사입니다. 베이조스는 2000년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우주 개발 목표는
단순히 우주 관광이 아닙니다. 그는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야 하며 수백만 명이 우주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공업과 같은 오염 산업은 우주로 보내고 지구는 거주와 가벼운 산업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뉴 셰퍼드라는 서브궤도 로켓을 개발하여 2021년 베이조스 자신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태우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상업적인 우주 관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뉴 글렌이라는 거대한 궤도 비행 로켓입니다. 뉴 글렌은 1962년 지구 궤도에 진입한 미국 첫 우주인 존 글렌의 이름을 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루 오리진은 비사라는 강력한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블루 오리진의 로켓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기업에도 판매될 예정이며 이는 베이조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로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는 로켓 발사 서비스가 아닌 우주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모토인 그라다틴 페로시테르, 즉 단계적으로 맹렬하게는 그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7부 결론 첫 번째 날 정신과 위대한 유산.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이끈 핵심 철학이자 가장 유명한 용어는 바로 첫 번째 날 정신입니다. 아마존 시애틀 본사의 가장 큰 건물 이름이 첫 번째 날인 것은 이 정신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베이조스는 직원들에게 항상 매일이 아마존의 첫 번째 날인 것처럼 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정체의 시작이며 정체는 곧 쇠퇴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로의 쇠퇴는 극도로 느리게 진행되기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매년 주주 서한에 1997년에 첫 주주 서한을 첨부하며 이 첫 번째 날 정신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켰습니다. 첫 번째 날 정신의 핵심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 집착.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예측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고객을 경쟁자가 아닌 항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 중심의 접근. 의사결정을 빠르고 민첩하게 진행하며 실패가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며 혁신을 위한 실험을 장려합니다. 세 번째, 외부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트렌드와 싸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우주 개발 등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수용하여 회사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사고방식. 단기적인 분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5년, 10년 후의 고객 가치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아마존이 오랜 기간 동안 수익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이 첫 번째 날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아마존의 독특한 방식이 바로 보도 자료와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대신 6장짜리 서술형 문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를 가정한 보도 자료와 예상 질문 및 답변을 먼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의 관점에서 제품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일단 헌신하라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회의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더라도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팀원이 그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끝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른 실행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발명과 실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끈기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인공지능, 우주 등 21세기 핵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의 성공은 천재적인 재능뿐 아니라 급진적인 장기 목표를 향한 지치지 않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2021년 주주들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에서 그는 우주는 당신을 평범하게 만들려고 한다며 첫 번째 날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도 베이조스의 첫 번째 날 정신을 본받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